네, 안녕하세요. 뉴진스 5화로 돌아왔습니다. 8월 한 달간 재충전 기간 가지면서 이번 정기회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진행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염시성을 가진 사회자, 네, 염사님께서 사회를 네, 봐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두 분의 뭐랄까요, 토론이랄까? 논쟁을 해야 네, 되는 뒷담화랄까?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긴급하진 않습니다만 투입이 됐습니다. 네, 저는 염종훈이라고 하고요. 류호정 의원님하고는 한 6년 정도 인연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제 제가 당의 직책이 사무국장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염사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염사는 또 뭐예요, 염사? 염종은 사무국장이니까 아, 이제 염사? 염사 이렇게 했는데 적응 안 돼. 그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직업도 여러 번 바뀌고 직책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주구장창 염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오늘 사회자니까. 예 여기에서도 그냥 계속 교수님도 저한테 혹시 저를 부르실 일이 있으면 염사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근황 토크 먼저 좀 해볼게요.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님부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이 지금 6일 밤이거든요.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직전 일요일에 이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 그리고 이제 김용태 전 최고와 함께 영종도에 가서 해안가 쓰레기를 같이 주웠습니다. 알차게 운동은 보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PT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PT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PT 몇 번째 받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두 사이클 차입니다. 보통 한 번 받으면 운동을 배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 받고 그냥 혼자 가서 하는데 계속 PT를 받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 보통 그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기구들을 다 쓰시잖아요. 조금 배우면. 근데 저는 도대체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기구 쓰는 법을. 몸이 안 따라주고 몸치여가지고. 근데 저희 집안이 전체적으로 좀 몸치예요. 집안이 네, 집안 내력이요. 네.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덕분이죠. 고양이들 잘 있고 네, 고양이들 잘 있습니다. 교수님은 뭐 특이 사항이 없습니까? 좀 보수적이라서 설명을 해서 늘 입던 거 입고 늘 먹던 거 먹고 늘 살던 대로 하여튼 삶에 아니, 변화가 생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늘 가던 데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식당에 딱 가잖아. 네. 그럼 내가 딱 앉으면은 주문도 안 해. 네. 그냥 알아서 그래요? 똑같은 거 갖다 줘. 늘 가던 곳에서 그 근데 먹던 걸 좀 먹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걸로 주세요 같은 찾아가서 건가요? 아니야 말도 안 해. 말도 안 가만히 앉아 있어. 앉아가지고 그 정종이 있죠. 왜 딱 술 따라가지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시를 좋아하는데 딱 스시를 또 딱 갖다 놓고 늘 먹는 그게 있거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보지. 이게 인싸야. 이제 그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논쟁입니다. 시작이 된 거는 8.15 경축사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굴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저는 그냥 한번 하시고 말 줄 알았는데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셔서 철진한 이념이 아니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 논란이 있고 어저께 이 뉴스인데 윤미향 의원이 조청년이 이제 주최한 행사에 방문했다가 좀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제 이념 논쟁을 좀 촉발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녹취록 나왔잖아요. 그 네. 녹취록 보면은 그때 윤석열은 어떤 윤석열이냐면 박정희로부터는 새마을 정신만,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좌우가 지금 어딨냐? 공정과 상식, 그 상식과 몰상식, 그것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이 최근에 들어 왜 그러냐고. 그때 안 그랬잖아요. 내가 볼 때는 뭐 미쳤나? 좀 있어. 갑자기 그래서 나는 쉽지가 않은데. 내가 오늘 저기 썼거든. 원래는 뭐라고 썼냐면 중앙일보에다 썼는데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무슨 사변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썼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약간 표현을 고쳤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썼어. 도대체 무슨 사변이 일어났는가 머릿속을 좀 빼버리고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의도된 것 같아요. 의도된 것 같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 그 이념의 공백 상태인데, 그걸 갖다 뉴라이트 애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직에 뉴라이트들이 쫙 배치가 돼 있어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대통령실뿐 아니라 보훈부, 통일부, 뭐 국방부, 그 다음에 안보실부터 등등등 해가지고 주요한 요직에 외교안보 라인 이쪽, 그 다음 이쪽에 완전히 그냥 다 뉴라이트 애들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그 사람들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어가지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의원님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상상을 또 한번 해보면 국회의원들도 아침에 그 조찬 모임을 하잖아요. 그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외교안보 그 각 현안들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강의를 대통령께서도 하실 거 아니에요. 현안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혹시 그런 극우 인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나? 왜냐면 이번에 녹취록이나 그 과거만 봐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나 점점 멀쩡하지 가는 걸 않고 보면, 네. 말이 좀 상스럽고 건달스러워서 그렇지 그 방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들어와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 3월 3일절부터 이상했잖아. 그렇죠. 3.1절 시작은 특사.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조짐은 그때부터 보였어요. 이게 뭐 친일절이냐 3일절이니 그 다음에 8.15 광복사는 이게 광복절 기념사가 아니라 6.25 기념사잖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대통령을 해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홍범도야. 근데 광복절 딱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그게 뭐냐면 건국절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건국절 얘기. 1948년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김구까지 슬쩍 끼워 넣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뉴라이트 사관이거든.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면 그 전에 했던 독립운동이라는 건 대한민국과 관계없는 게 되는 거지. 국가가 없을 때니까. 그렇지. 네. 관계가 없는 거고, 그다음 이 사람들 생각은 몇 가지인데, 첫째, 독립군, 우리의 독립운동이라는 건 우리 독립에 하나도 이바지한 바 없다. 어차피 독립은 미국이 해준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대 때는 뭐냐? 그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지. 미개한 조선인들을 일제가 들어와서 그나마 근대화 시켰다. 그래서 그게 우리 발전의 토대가 됐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죠. 고개가 겹쳐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대통령이 지금 고립돼 있잖아요. 계속 다 비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죠. 네. 그래서 유튜버 계속 보세요. 이렇게 유튜버.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가 입에서 나오고 막 그냥 국정과제로 막 나와버리고 이러거든. 그러다 언제 한번 이렇게 대조될 거예요, 아마. 저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대조가 된다는 얘기죠. 유튜브에 나온 어떤 컨텐츠의 말을 그대로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면 전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거 들은 얘기인데 네. 유튜버들을 그 용산인가 거기 불러다가 만찬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대선 시기에는 경쟁 중이고 모든 말이 또 곧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뭐 아프리카 손발 노동이라든지 무슨 그렇죠. 기간 지난 음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먹어도 되게 네, 한다느니 뭐 경쟁 이상한 이야기들 많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그 본인 주변에도 많고 말렸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뒤로 당선됐고 1년이 지났고 그 주변에 아이고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좀 이제 1년 넘게 들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주요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강화된 건 또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르게 외로우시니까 그럼.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녹취록 있잖아요. 이번에 공개된 거 거기 많은 게 들어 있어요. 거기 많은 게 들어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녹취를 제가 그 나왔다는 게 더탐사인가요? 여기 나온 걸 듣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조용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뭐 이렇게 막 뉴스가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럴 줄 몰랐어만 이제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 그게 이제 아마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가서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아니 근데 그거는 호남 사람이랑 통화 중이니까 그렇게 아니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을 먹어버렸고 내 당을 만들겠다는 거 사당화거든. 그러니까 사당하네요 되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당화가 이루어졌잖아. 딱 들어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당을 사당화해서 대표를 내쫓았고 그게 딱 3개월이면 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대통령 취임하고 딱 3개월 만에 이준석을 내쳤단 말이지. 유능하시네. 그래서 어떨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본 이준석 거지. 대표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같은 MC로서.
뭐 많이 화나고 억울하고 뭐 분하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계속 글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을 열심히 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천원을 타고 난 사람이거든. 그쵸? 난 대통령 될 팔자를 타고 난 사람이 이 모든 게 내 식대로 됐어. 내가 검찰총장 해가지고 당을 먹고 대통령까지 됐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 대선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심지어 당까지 내 걸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성공 신화가 있는 거야. 내가 내 방식이 맞다라고 보거든. 라고 하는데 나머지 애들이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귀찮은 거고 뭘 모르는 놈들이지. 그래서 지금 실제 친정 체제거든. 친정 체제라서 실제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야당 말도 듣고 국민 말도 듣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하나도 없이 이 강성 있죠. 강성으로 자기 친위대를 딱 구축한 거예요. 그 대통령실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냐 장관들은 왜냐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거든.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대개는 뭡니까? 차관들을 시켜서 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 다음에 그 안보실장도 실장이 아니라 뭐야 차장이잖아. 그렇죠. 차장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그 감사원도 누굽니까? 감사원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무총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정 체제를 만들어서 이걸로 막 굴려가거든. 이 강성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그 줄서기 바쁜 거야 거기. 그러니까 암소리 못 하는 거지, 찍소리 못 하는 거고 괜히 이제 윤상현 의원처럼 한마디 했다 그러면 배 안 태워주겠다 뭐 이런 공천 안 주겠다 이런 걸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이준석 대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녹취 대화를 보면 민주당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뭐 국민의힘도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민주당을 파괴하는 거죠. 너무 저증오스러운 민주당을 없애버려야 돼. 지금 실제로 그런 태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수단은 국민의힘인 거죠. 왜냐하면 그 보면 표현이 외국인이 쳐들어오면 뭐 일본과 한국 뭐 손잡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난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이걸 수단으로 민주당을 약간 부셔버리는 그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던 이준석 대표도 꽤 오래 있었고 그 저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그 진짜 보수를 지향했던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거고 근데 이 양당이 유린당하는 와중에 어느 쪽에도 뭐 좀 이 상황을 타개할 뭐랄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한 뭐 상황은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다. 되게 한국 정치의 재앙 같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 한번 해봐요. 뭐라고? 이준석 대표님.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요? 문자라도 잘 그러면. 하겠죠. 거기 이제 녹취록을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모습이 아닌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어떤 노선을 지향했는지 네. 두 번째로는 참 그 어투가 정말 산스럽고 이건 막 동네 건달도 아니고 나도 말 진짜 험하게 하는데 교수님 뭘 내가 봐도 좀 심하더라고. 근데 나도 저는 전화하다 이 새끼 저 새끼 좀 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쯤 되니까 그 정도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쩌다가 그렇게 유출됐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요즘 너무 녹취록이 많이 풀려 나오지 않아요? 네. 뭐 네. 억가심정이 생겼나 보죠. 그래요? 요번 이제 요번 총선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더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 요번 또 되잖아 국힘애들. 다음에는 이제 공천 윤석열이 주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폰 써서 녹취하기 싹 했는데 싹 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많이 터져 나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 녹취 당하기만 하는 거죠. 아이폰은 녹취하기가 힘드니까. 나는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랑 통화할 때 아주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 녹취록도 좀 누가 좀 까주지. 재미없으면 안 까죠. 그래서 안 까이는 거예요. 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AI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AI로 조작을 한다 그러면 대본을 써도 근데 너무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 성대모사는 이상민 씨가 진짜 뭐 지금 신났어요 지금. 아 그렇겠네. 노다지가 터졌다. 노다지가 터졌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막 풀고 있거든.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그럼 어쨌든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참모들이 있을 것 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여당 인사들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어쨌든 뭐 나의 그 어떤 이해관계도 있지만 국정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할까요? 누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거를 못하는 상황일까요?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말을 할 사람 자체가 이제는 없어요. 없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지지율 개판이잖아요. 30대 중반,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인기 없었잖아. 네. 그럴 때도 퇴임할 때가 45%였어요.
내가 볼 때 10%가 낮은데 쟤네들 뭐라 그러냐면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대요. 35%인데? 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대치가 있고, 높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3분의 1인데 그게 어떻게 갈라치기를 하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투표장 안 나올 거고 보수로 나올 거고 갈라치기를 해서 보수만 결집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죠. 내가 볼 때는 이제 황당하지만 내가 볼 때는 황당한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렇고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뭐 하냐면 세대포 이론이거든.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거랑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이준석한테 배웠는데 네. 어떻게 배웠냐면은 지난번에 그 노조 막 때리니까 지지율이 네, 올라갔잖아. 올라갔죠. 강성으로. 네. 그다음에 그 2030들이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중국 싫어해.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을 막 때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2030을 붙여서 그러니까 사실 6070하고 2030이 비슷한 데가 있지만 내가 볼 때 전혀 다른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6070한테 하는 그 방법이 2030한테 먹힌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성으로 몰아치면 2030이 우리한테 붙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딱 붙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때려대면은 우리한테 붙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조 막 때리고 기득권자 때려대고 그러면은 세대포위가 완성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요즘 부쩍 늘어나는 게 이걸 총선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지. 전략일까요? 근데 대통령을 말릴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야 하니까 그러면 정치 혐오를 이렇게 더 부추겨서 가야겠다라고 뭐랄까 이거 거의 정신승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국민들에겐 정말 진짜 재앙이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잠깐 좀 35%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소위 이제 무당층 뭐 중도 이쪽에 투표를 안 하면 이긴다는 거야. 35%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 이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붙고, 일본하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을 때려대면 혐중전소가 지금 반일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더 세거든. 국민 전체로 봐도. 특히 20대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20대가 우리 편을 붙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점점 더 키워나가겠죠.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근데 보면은 그게 거의 일부러 수준 내가 아니에요. 이제 이제 상관없는 수준이죠. 중도층은 뭐라 생각해도 상관없어 정도인 거죠. 내가 처음에 민주당하고 싸움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쓴 글이 그거였거든. 레이코프의 프레임론 있잖아요. 레이코프가 이제 프레임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냐면 레이코프가 뭐라냐 중도란 없다. 보수 아니면 진보만 있을 뿐이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도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중도층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야. 진보는 확실한 진보로서 끌어내고 그다음에 보수는 확실한 걸 거서 중도를 끌어내야 된다는 건데 중도층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 당직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성완용 기자인가가 인용을 해서 글을 쓰는 거야. 중도층 같은 거 없고 우리 식대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레이코프는 잘못 이해했다 너희들이. 레이코프는 항상 얘기했다. 30%, 35%, 35%, 30의 중도층이 반드시 있고 선거는 결국 이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다른다. 그 책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중도를 설득을 해서 선거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레이코프는 얘기한 건데 근데 거기서는 이걸 제껴놓고 이것만 잘 유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망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정이 민주당보다는 얘네들이 조금 더 불우할 거예요. 민주당의 화력보다는 이쪽의 화력이 이렇게 약하거든 지금. 근데 그걸로 이런 짓을 한다? 아니 홍범도 이걸 가지고 나 이해가 안 가 진짜. 그게 될까요? 그 작전대로 그 전략대로 될까요? 아니면 그게 어때요? 제3지대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되지 제3지대가 않지 않을까요? 제3지대가 잘 안 되면 저 실험이나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정치가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때도 그랬고 내가 그때 경고했고 그때도 성완용 기자 말을 인용하면서 그때 비판하면서 당신들 보다 정권 뺏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결국 그렇게 됐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내년 총선 힘들어요. 이렇게 가면 이재명이 총선을 지휘해도 이재명이 감옥에서 총선을 지휘해도 사실 이렇게 가면 힘들거든. 홍범도 동상치고. 자, 그러면 뭐 우리 채널 대통령께서 보실 리는 전혀 없겠지만 근데 혹시 대통령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미 이렇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질문했는데 이게 아니 틀렸다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 뭐 있죠 이렇게 빙의되고 뭐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내재적 접근. 그래서 네. 내가 옛날에 처녀보살 팬이었어요. 처녀보살 팬이고 뭐 거기 가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법사가 하나 나오거든. 네. 그 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빙의될 때 쫓아낼 수가 있어. 쫓아낼 수가 있거든. 네.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빙의가 되거나 너무 심하게 빙의가 되잖아. 네. 그럼 쫓아내면 이 사람이 죽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게 되죠. 예. 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분이 아무 생각 없는 진짜 해맑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해맑은 상태였다가 거기다 뉴라이트 인형이 딱 들어온 거야. 여기 완전 설득 당해가지고 완전 점령당해 버렸거든. 근데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갑자기 그게 들어온다고 그게 변. 아니, 그 원래 운동권도 초보들이 과격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거든. 이런 거, 뭐 세상을 다 한 것 같고, 뭐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 나도 처음에 막스 한번 딱 읽고, 우와! 아, 그래? 막 과격. 그래서 딱 보면 운동권 초보 같거든. 그래서 뉴라이트 운동권 초보예요, 지금. 신난 상태군요. 신난 상태지. 업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자기가 무슨 역사적 업적을 쌓을 수 있다. 외롭다가 신나다가 외롭다 신나다가 그런 우울증 거죠. 상태. 그러니까 민주당을 어떻게 없애버리겠다 하는 뭐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목적 그리고 국민의힘을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휘두르고 계시는 와중에 가슴 한 켠을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게 극우 인형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만 유일하게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도 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그 모든 그 상대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래도 지금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선출했고 뽑았기 때문에 어쨌든 선출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럼 기왕이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말 그대로 그냥 이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되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좀 근데 그 믿을 수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선의를 가진 사람은 다 등을 돌리게 하고 있거든. 처음에 좀 선의를 갖고 계셨잖아요. 저도 선의를 갖고 있지. 처음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떡도 아니고 저 떡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좌우가 어디 있느냐. 상식과 공정. 여기에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보수다 하더라도 용인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중도층, 나 같은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이 용인 가능한 진보 또는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자마자 다 쳐냈잖아 지금 다. 제살 다 깎아먹었거든. 제일 먼저 막 이준석 내치고 유승민 내치고 그다음 심지어 나경원도 내치고 모두도 내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홍준표하고 뭡니까 김태웅 충남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제 고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그 녹취록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딱 보면은 나 대통령 관심 없대잖아. 나 대통령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일단 정권 교체야. 어? 정권 교체는 수단이 될 거고 솔직히 나 대통령 귀찮아. 하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플랜이 전혀 없었던 거지.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냐면 통치를 해야 되거든. 네. 통치를 하게 되면 그 통치라는 건 내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리야, 쭉 내각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물론 여당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뭐라 그래요? 장관들한테 불러다 놓고 전사가 되라 그러잖아. 전사가 되라 그러잖아. 이게 투쟁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각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또 누굽니까? 원희룡. 그렇죠. 이것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직. 나와가지고 장관들이 그전에는 집중하다가 지금 나와서는 막 그냥 막 싸우고 이러잖아. 막 투쟁을 하는 이런 조직이 돼버렸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는 그 싸움의 고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로 민당을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진 적이 없다는. 진 적이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도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 밟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왜? 대한민국 법치국가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기 때문에 야당을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야당을 없앨 수는 없고 언론 장악한다라고 하는데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된다 하더라도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아니 민주당도 뭐 KBS, MBC, 뭐 TBS 다 갖고 왜 졌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가 잘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 다 언론이고. 근데 이게 재미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대통령이 돌아오면 참 큰일입니다. 그 뭐 유튜브 계정이라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지. 내년 총선에서 지면 끝이죠, 뭐 이제. 제가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님께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나온 건데 또 나와서 기사 보니까 무슨 김만배 녹취록 뭐 이런 것도 떠 있고 뭐 여전히 홍범도 장군 이야기하고 있고 윤미향 뭐 의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 내가 약간 꿈을 꾸다 나왔나 싶은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단식을 하고 있고 사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대화를 하기에는 요원한 행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뭐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12월에 우리가 무엇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원래 이제 연말 연초에 그 해에 또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뭐 어떻게 갈등이 되게 있어서라도 많죠,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다가 싸우기만 하다가 총선 하겠는데 그러면 그 총선에 또 공천받아야 되고 경선 내부에서들 다들 하니까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또 이 10월 이후에 어떤 언어를 또 얼마나 더 쏟아낼 그렇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좀 끔찍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있고 막 이제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정치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굉장히 센 어휘로 싸우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일이 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망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유, 앞으로도 시끄러울 겁니다. 자, 두 번째 현안인데요. 2030 남성들이 아마 가장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좀 그 사건 일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7월입니다. 이제 경북 예천 내성천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1계급 추서 진급을 해서 지금 최수병 상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고,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합니다. 경찰에 이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포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서명하고 결재까지 합니다. 다음 날인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수사 결과 브리핑이 돌연 취소가 되고요.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차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죠.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이미 인계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8월 3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단 관계자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8월 11일 박정훈 대령이 이제 참지 못하고 KBS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바로 다음 날 해병대 사령부에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실제 이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달 18일에 견책 징계를 내리고요. 8월 21일에 다시 국방부에서 조사단 수사 내용을 재검토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이 사단장을 포함해서 6명의 혐의자가 제외됩니다. 8월 30일 날 군 검찰은 급기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일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고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대통령실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표현 제가 좀 빼기는 했는데 왜냐면 나중에 또 경로한 적이 없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빼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화가 많이 나는데 교수님이 뭐 한판수보 보니까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을 지금까지. 지금 한 사병이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병이 죽었다. 라고 한다면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근데 항상 이런 걸 보게 되면 저 말단 몇 사람한테 떠넘기고 실제로 그걸 일으킨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이번에도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서명이 끝났습니다, 이미. 수사 보고서가. 국방장관이 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군참모총장인가가 서명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도 서명을 했어요. 다 세 사람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일단 결제가 끝난 거예요. 이첩을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국방장관이 뭐냐면 보류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결정했는데. 그렇지. 결제한 걸 갖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병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명확하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아마 의견 충돌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박정훈 대령인가 이분은
그거는 명확한 지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좀 해석의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게 왜 변경이 됐느냐? 그걸 설명을 못해요, 저쪽은. 정부 쪽은. 국방장관이 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명을 하면서도, 결재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다. 확신이 없으면 서명하면 안 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세 사람이서 그 자리에서 뭐 칭찬까지 했다고 잘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갑자기 그런 입장의 변경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방장관보다 높은 데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바로 대통령실이었고, 네.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수사 초기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수사 보고서 브리핑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은 실제로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VIP가 경로했다. 그래가지고 장관한테 전화가지고 난리 바가지를 쳤다. 그 이제 VIP가 직접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사람이 직접 대통령실 사람이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뀐 거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설명되거든,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넘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시도를 알고 심지어는 군 검찰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우리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외압에 따라서 수사의 결론을 바꾸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당신 반드시 기록을 해놔라. 하나가 킵을 해놔라. 카피를 하나 떠놔라. 이거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는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이 맞는 게, 그 다음에 그 말을 딱 들어보게 되면, 이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한다면 누가 사단장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그러니까 그 말이죠. 지점인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딱 이거거든. 그러면 대통령은 왜 갑자기 그랬는가? 처음에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가 왜 틀어버렸는가 했을 때, 해병대 1사단장 있잖아요. 2사단장인가? 이번에 문제가 네, 됐는데. 1사단. 1사단장. 그 사람이 뭐냐면 작년에 칭찬을 네, 맞아요. 받았어요. 네. 시야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작년 수해 때 굉장히 얻어맞았잖아요. 네.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해병대에서 수색 작업 이런 걸 잘해줘가지고 그렇죠. 네. 복구 작업을 잘해가지고 네. 좀 올랐거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전화까지 해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해병 1사단장 같은 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받았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업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오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톡 있죠, 카톡. 네. 대대장들 한 카톡. 네. 거기 보면 뭐냐면 사단장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 아니야. 수색을 갖다 엄격하게 하고, 특히 이제 포병대인가? 거기가 문제가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하니까 이제 애들이 뭐냐면 이제 물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까지 들어가라. 그 다음에 그래서 허리까지 들어가고. 허리까지 들어가라. 근데 어쨌든 허리까지 들어가서 사진까지 올렸고, 그걸 갖다 해병대 사령관이 공유를 했어요. 봤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아무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박정원 대령은 이것은 과실치사다. 업무상 과실치사다가 판단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군 검찰에서 판례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장이 왔는데 위험한 현장에 와서 그걸 보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한 게 결국 유죄 판결이 난 게 있다. 그래서 6개 판례를 들거든. 라고 한다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보이고 있을까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건도 뭐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뭐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그냥 절차대로 흘러가게 뒀다면 그쵸. 뭐 일이 벌어지고 경찰로 지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제대로 흘러가고 수사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도대체 몇 건이에요. 지금 향후에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고, 이전에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부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다못해 송구스럽습니다라는 그 말조차도 하는 걸 어려워해서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게 된 거잖아요. 지금 다 이게 정부의 과실로 인해서 시작되는 건데, 도통 이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죠.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수사 보고서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수사 주체는 누굽니까?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 법률을 보겠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로 나가냐? 검찰로 가거든. 검찰에서 법률 검토를 또 한 번 할 거야. 그냥 내버려도 되거든. 설사 그들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 갖다 일집을 막았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화가 난 것 때문이거든. 사실은 그냥 얘기해가지고, 이거 절차상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차피 정말로 그 말이 맞다면 경찰에서 그 사람들 기소 안 할 겁니다. 또 그게 정말 무리라면, 법적으로 무리라면 검찰에서 윗선은 기소 안 할 겁니다. 맡겨두면 되거든. 절차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그걸 넘기지조차 못하겠다라는 건 뭐냐.
대통령이 열받았다는 거거든. 경로를 했다라는 거고, 거기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갖다 위반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국정조사를 가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가는 뭐죠, 세무조사에 그 특검으로 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고, 나는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자기 부하가 죽었어.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군인이? 어? 지금 자기 부하는, 부하 직원은, 자기 부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한 병사를 위해 가지고. 근데 해병대 사령군이나 돼가지고 그따위 짓을 해? 이 군인이야, 너희들도? 이미 또 죽었고 유가족은 애통하고 그냥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거 외에는 이 애통함을 풀 길이 달리 또 없는데 지금 뭐랄까요,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사단장 뭐 등등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멈춰서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네, 궁금한 거는 저는 조금 이게 사건 이렇게 보고서 약간 의아했던 게 경찰에 이첩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안 잡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네, 해요. 군사법원법 개정이 된 내용을 좀 의원님이. 이게 이제 고 이해람 중사 기억하실 텐데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만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쟁점은 하나거든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은 위법한 거 아닌가? 위법하지 않죠. 이거는 왜냐하면 법상 군은 기초수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의 신상과 제명, 인지경위, 범죄 사실을 적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경찰에 넘겨야 함.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장관, 사령관, 사단장, 뭐 보고 뭐 이런 게 일절 없고요.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이런 고위급 인사들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 인지한 즉시 허가 뭐 보고 이런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넘겨야 된다. 그게 이제 요지인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제 위에서 틀어 막히고 하니까 억울한 죽음이 생기고 분명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재를 했다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는 아니네요. 아니 장관이고 차관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이첩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멈춰 세워진 채로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쟁점을 이렇게 삼고 있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자본 있잖아요. 정치적 자본, 정치적 자산. 그걸 날린 거예요. 지금 박정원 대령이 뭐예요? 옛날에 자기가 그렇잖아요. 외압을 거부하고 외압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고 그 덕분에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 자산은 자기 스스로 깔아뭉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권력을 잡으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김태훈가 사면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걔를 뭐라고 했습니까?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이렇게 해봤다면. 근데 사실 김태훈은 공익제보자 될 생각이 없었거든, 원래는. 자기 비리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터뜨려버린 거거든. 그래서 공익제보자 행사를 했던 거거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좀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뭐예요? 사면을 해준 거죠. 공익제보자로 사면해주고, 요번에 공천까지 주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박정원 대령은 그런 거 없거든? 항명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헤쳐가면서까지도 공익을 위해서 좀 활동한 그 사람인데, 처음에 뭡니까? 집단 항명 수괴죄.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다 붙였거든요. 이게 7년형 이상이에요.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 거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냥 항명죄 이렇게 해버리고 거기다 또 하나 또 깨알같이 된 게 또 국방장관 명예훼손. 이건 또 뭐냐? 잡스럽게. 잡스러워요. 야, 그리고 영장을 보니까 체포영장 더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증거인멸. 아니 KBS랑 인터뷰한 게 증거인멸. 아니 인터뷰를 하면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 기록하는 거지. 기록하러 나온 거지. 어디 잡혀가기 전에. 그러니까 군 검찰 이놈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지금 이거.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잖아 지금. 아무리 군인이다 그래도 검찰인데 말이야. 그래도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 딱 내는 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딱.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 야, 군법원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야.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검찰 놈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건 딱 봐도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하고 끝내야 될 문제인데 다들 이제 이거지. 간당. 무섭겠죠. 야, 군발이들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박정원 대령 진중권 같은 사람도 그냥 탁 치고 나오는데 말이야. 박정원 대령이 끝까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야 연구한 사람들이 진실은 나타나지 이기니까. 뭐 진실은, 어차피 진실은 이길 거고, 이 정권 끝나면 끝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왜냐면은, 지금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이에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지금들은 자기들이 뭐 침묵을 하겠지만, 그래서 대통령 선까지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는 거죠. 아니면 누가 덤터기를 쓰든지, 안보실장, 그자가 덤터기를 쓰든지. 그렇죠. 이렇게 막 쏟아지는 뉴스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어.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최수경 상병이 죽은데 사단장의 책임이 없냐? 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으면은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개인적 인연 때문이라면 더 비참한 거고. 개인적 인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바로 대통령 책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일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럼 왜 이렇게 오버 액션을 했냐 말이야. 그냥 적당히 하면 되잖아. 수색인데. 근데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칭찬받을 만큼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질책을 했다라는 거야. 니들 똑같이 하라. 그래서 그 질책을 듣고 이 대대장들이 애를 물속에 집어넣거든. 라고 한다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대통령한테까지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도 그 본능적으로 안 거여서 그걸 딱 끊어내기 위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경로를 했고. 이게 계속 뭐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이랬고 계속 이제 뭐 책임자들이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상황. 오송 그 지하철도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번에 최상병 때까지 계속 연속적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저도 조금 답답하긴 한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자기 책임이 되거든. 자기 책임.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예컨대 저쪽 밑에서 처벌하면 끝인데 장관을 자른다 그러면 그 임명권자인 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방어적으로 계속 하거든. 방어적으로 하는데 근데 난 딴 건 몰라도 아니 140명이 죽은 사건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옛날에 논의할 때 법안 소위에서 그 산업 현장에서 사람은 원래 죽는 거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줄이자고 하는 법안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국민의힘을 아주 싫어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통하는 바가 있으신 것 같다. 싫어하진 않을 거야. 이제는 자기 당이니까. 아, 그래? 아, 이제, 완전히 사당이니까. 그때는 내 당이 아니었지만 이제 내 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거든. 왜 그러면 내각이 갑자기 전사 집단이 되어야 되느냐. 여당이 없어질 거야. 여당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당이다라는 건 원래는 딱 있어서 당정 간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제어가 되고 이런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완전히 자기 똘마니들로 만들어버려서 줄 다 세워버렸거든. 그러니까 김기현이 원래 2%잖아. 이걸 당 대표로 만들어 오니까 안 되는 거지. 애초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움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싸우든지 또 원희룡 원희룡처럼 싸워. 이번에 이제 원희룡은 점수를 못 땄지만 자기 지지율은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 그 짓을 했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신망은 좀 얻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딴 놈들도 이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왜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 뻘짓하잖아. 한동훈한테 뻘짓해가지고 번번이 깨지면서도 그 짓을 하는 게 그 지지층 내에서 또 그걸로 지지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뻘짓해서 얘네들 다 어디 나가냐 또 총선 나가거든. 그러니까 또 나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사 집단이 됐는데 그건 바로 여당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당이 아무것도 원래는 사실 이쪽은 좀 약간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내각은 그리고 당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쟁은 당에서 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당은 없고 그 정쟁을 누가 이끌어가냐면 대통령실이 이끌어가. 대통령실이 명령해서 내각을 전사로 만들어버리고 대부분 다 차관 정치, 사장 정치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사무총장 정치. 아무튼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공천 받을 때까지는 일단 가만히 있는 아, 그래요? 뭐 크게 티 안 나게. 아마 근데 걔네들도 복잡할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당에다가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때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다가 국회의원들을 내 사람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청와대에 있었고 자기가 됐고 그 사람들을 갖다 내려보내가지고 많이 당선시켜서 걔들을 포진을 해내야지 내가 임기 말년에도. 그렇죠. 나중에 자기한테 공천권이 없게 되는 순간에도 내 말을 들을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냐? 안 듣지 당연히. 왜냐? 그 기회주의자들인데. 그 기회주의자들이거든. 아니 대통령하고 무슨
무슨 가치 철학을 동의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다 기회주의자들이거든. 그 기회주의자들이 공천 줄 사람 따라가지. 아, 그럼요. 다음 공천은 윤석열이 대단하게 잖아. 변신하죠. 그 다음 공천까지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지. 아무튼 최소문 상병 사망 사건이 이번에 이 박정원 대령 수사단장이 꼭 승리하는 결과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응원합니다.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동기들이 와가지고. 네, 그렇죠. 있지. 아, 근데 약간 노래 뭉클하더라고. 부르고. 네. 뭉클하더라고. 네, 멋있었어요. 음. 마지막 주제는 이 류정 의원의 대정부 질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기 국회인데 21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정부 질문이 한창입니다. 류정 의원님이 어제 정치 분야죠.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섰고 칭찬을 좀 받으시던데 제가 보니까 한덕수 총리와 했었던 대정부 질문답은 토론의 진수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한동훈 장관과 했었던 그 대정부 질문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자범으로 인정받게 한 공로를 취하를 하더라고요. 대유위니아라는 회사의 임금체불 사건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수사를 검찰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제 지휘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까지 답을 끌어내셨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전체적으로 느낀 바를 먼저 얘기하자면 뭐 대화 타협 매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정부 질문을 했고 그때 이제 뭐랄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내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좀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거를 한 번 겪은 상태에서 또 이번 대정부 질문을 한 거여서 약간 사전에 대화를 나누고 한 건 없지만 그럴 것이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신뢰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화가 매끄럽게. 거다라고 네. 하는 기대가 네. 저도 이제 장관님이나 어떤 국무총리께서 갑자기 그렇게 이전 순봉처럼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어떤 신뢰를 갖고 대화에 임하게 된 거죠. 그것만 해도 훨씬 더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새삼스럽게. 요즘 이제 보통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바가지 치면서 탄핵을 해라. 언어를 인플레이션 시키지. 그리고 또, 참, 많이 상황이 나빠졌구나를 느낀 게, 사실 화를 내지 않고 토론을 한 게 제가 처음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처음 국회가 열렸을 때 다들 300명의 그 국회의원들의 삶이 다 다르고 면면이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르고. 그래서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뭐 지역에 관한 현안을 묻는다든지. 그러니까 모두가 중앙 정치의 어떤 의제에 매몰돼서 화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뭐 한 10몇 번까지 토론을 하실 때 내도록 앉아있으면 매번 그래도 조금 다른 주제를 듣고 요즘 이런 현안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반대로는 저런 생각이 있구나. 그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1, 2번 정도 들으면 오늘 주제는 이제 이걸로 그냥 끝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될 정도로 뭐랄까? 아마 그 경선과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일까요? 중앙 정치 의제를 누가 더 자극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쇼츠를 어떤 조회수를 이렇게 뽑아낼 것인가. 뭐 그런 것만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되게 나빠졌구나.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보셨을 텐데.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임금 체불 있잖아요. 그 임금 체불 문제. 그 뭐 약속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시청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어떤 사태인지. 이게 대유위니아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열사 두 곳이 있는데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약 400억 원의 임금 체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검찰에 넘겼고요. 기소 의견을 넘겼고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물론 엄벌도 엄벌이지만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의 회복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룹이다 보니까 계열사를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회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회장은 연봉만 77억이던가 골프장이라든지 뭐 여러 이렇게 자산을 갖고 에어컨 있죠. 만드는 회사 아니야? 캐리어 그건가? 김체 뭐 그거 김체? 아니야?
모르겠다. 미니아라는 거는 많이 알죠. 그죠, 미니언. 미니아 에어컨. 그 미니아.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좀 살펴봐 주십사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게 이야기가 대화가 잘 안 풀리면 이 노동자 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이랑 이제 목숨줄과도 같은 건데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그런 건데 자기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잘 살펴보겠다 하셔서 이제 뭐 잘 끝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잘 이게 해결이 되는지까지 이제 저희가 국회가 이제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걸 되게 잘 그러니까 포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 분들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저걸 이제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쨌든 세계관이 굴복을 있으니까.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뭐 기업 편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을 받아오면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뭐 장관이 막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검찰이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될 테고 그러면 기업의 이 임금체불 문제도 조금은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런 네, 일을 그럼요.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통하면 사실 13분 안에 제 얘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좀 줄이고 다른 얘기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죠. 네. 그 김태우 구청장이 그 뭐 대법에서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자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익신고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거 말고도 다른 혐의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대법에서 확정되고 또 불과 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사면 그렇죠. 받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황당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혐의가 당시에 5가지였어요. 뭐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12번에 걸쳐서 골프 등 향응받은 혐의, 그리고 과기부 5급 사무관으로의 특혜 채용 혐의, 그 다음에 뭐 특감반 파견을 청탁한 혐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 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더 있어요. 자범이네요. 네. 자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이제 장관님도 뭐 자범 뭐 그런 면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저도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야 뭐 대통령한테 뭐가 누가 가지만 않는다면 김태우를 감싸줄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들이 볼 네. 때는 자기들 당선에 아주 최고 공로자가 누구면 조국이거든. 근데 그 조국과 관련된 중요한 폭로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근데 자기들이 봐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뭐 무슨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비위가 걸리니까 그걸 막 무마하기 위해서 받아친답시고 터뜨려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위가 안 걸렸으면 사실 그것도 묻고 갔을 그런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었고, 이제 그 뒤에 국무총리님과 함께 지금 양극단의 진영 정치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죠. 지금 국무총리께서 무려 5정부에 걸쳐서 고위직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49년생이시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최고령이 47년생, 그러니까 국회의장님, 김진표 국회의장님이신데 기분 좋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 근데 아주 그냥 네. 그렇게 이 정권 저 정권 보수 진보 넘나가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만큼의 기분 좋고. 경력이 있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거니까 그럼 이 국무총리가 보시기에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떨까? 뭐 지금 시민들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나쁘다. 아니면 지금이 더 나쁘다. 뭐 지금이 나아졌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라고들 이렇게 하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했더니 뭐 지금 확실히 뭐 좀 사회가 진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확실히 정치 상황이 이대로 멈춰서 있고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뭐 어떤 이런 디지털 상의 소통 환경들이 또 뭐랄까 소위 말하는 그런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더더욱 대화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가. 사실 여야가 만남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었다. 뭐 이런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앞에 뭐 이런 5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질문에 좀 잘 대답을 해달라고 좀 깔아주는 거 좀 깔아준 거죠. 약간 그건 나쁘지 이렇게 않아요. 해준 거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농담을 도무지 받아주시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세가 아니고 알아들었는데 안 웃으셨어요?
전혀 안 웃기신 건지 그냥 뭐 칭찬을 안 하는 것 아니면은 같은데. 아니면 제가 11명 중에 10번이었거든요. 그 그쵸. 앞에 10번 너무 진지하고, 네, 어. 진지하고 또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제가 나와서 갑자기 가벼운 얘기하면 뭐지?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뒤에, 진짜 제일 처음에는 뒤에서 두 번째라서 곧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너무 싸하게 보시는 거예요. 싸늘하게. 그래서. 농담으로. 웃길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리고 아니요. 이제, 네. 무슨 뜻인지 못 알아서 들을 수도 있어. 그 연배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가벼워져서 조금 걸린 게 아닌가. 기사 마지막엔 웃으시면서 그래도 들어가셨습니다. 43살 차이예요. 네. 한준이랑. 그러니까 최고 경력자와 최저 경력자 간의 어떤 정치 대담이랄까. 아니, 근데 선배님 정말 그런가요? 같은 거죠.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되게 위트가 있고, 되게 이제 어디 가서 인싸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축구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웃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술도 잘 먹어야 되고. 근데 꼭 저 부회장만 가면은 그렇게 왜 이 유머가 없어지고, 위트가 없어지고, 그러는지 그게 참, 꼭 대정부 질문은 되게 엄숙해야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대화하고 이러는 게 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관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못 잡아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제 포인트를 딱 잡았다 그러면 그 흥분할 필요 없고 차분차분하게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50 청문회 때. 예. 야, 아, 그쵸. 그때 나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한심한지 처음 봤거든. 야, 막 소리만 지르고 난리 바가지 치는데 그때 유일하게 어느 변호사 하나가 그렇죠. 차분차분하게 네. 해가지고 완전히 차분차분하게 다 조지고 마지막에 명패를 던졌나? 딱 한 번, 딱 마이크인가 네. 뭘 탁 던졌을 때 그때 그 분노는 국민들이 같이 분노했거든. 아니, 저도 지금 약간 노정환님 이거랑 좀 비슷한. 그게 노무현 변호사지. 노무현 노무현 변호사, 변호사였지.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은 그 정몽준 회장 이렇게 정몽준이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예의로 갖춰서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속된 싸가지 없이 안 하고. 그런 게 좀 비슷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싶긴 한데. 아, 계속 무리. 근데 자료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때잖아요. 저 양반 대통령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때 이제 저 사람이네 딱 찍었지. 나는 퀴어는 뭐예요?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나는 퀴어 이거요? 네. 이게 이제 비춰보세요. 퀴어. 아니 그러니까 되게 퀴어. 네네 퀴어 이게- 퍼레이드에서 아, 받은 그거예요? 거. 네, 퀴어 퍼레이드 퀴어 받은 거. 퍼레이드. 아, 왜 나보다 감정이? 나 딱 보니까 바로 알겠는데. 나는 이걸 왜 나는 이거 뭐 커요 뭐 그거를 변형한 건가 그랬어. 아 그게 아니고 퀴어 그거요. 여기 하트도 이제 이렇게 무지개 색이잖아요. 내가 아직 젊구나. 큰일 났네. 아 분발해야 되겠다. 아니 왜냐면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토론회 진수 이래놓고 딱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첫 번째 문제는 난 퀴어를 붙여놓고 뭐 질문을 했다 이런 문제니까 그 뭔가 있어.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붙인 거고요. 이게 받을 때마다 제가 조금씩 나름대로 오와이어를 맞춰서 붙였는데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자체로 낡아 버렸죠. 네. 이런 질문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어요. 끝 이제 뭐 마지막 정기국회니까 임기 내에 또 하실 일은 아마 없지. 아니 임시국회 때도 하죠 그거는. 뭐 가끔 열리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정의당 6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큰일 없으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저에게도 되게 뜻깊은 기억이 많이 질문이었어요. 네. 마지막까지 요렇게 이제 대화하고 뭐 토론하고 해서 결론까지 내야 사실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저런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준비한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제가 뭐 끼어들어서 하는 게 오늘 처음인데 어떠셨나요? 좋았던 것 같아. 네. 그래요. 그 전에 둘이서 할 때는 가끔 가다 이렇게 뻘쭘해진 순간 있어. 아니면 끝없이 발산한다거나 좀 정리 안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런가 제가 봐요. 지금, 어떤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 좀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네. 오늘 뉴진스 에피소드 5번째? 네, 5번째 뉴진스는 여기서 옷자랑 해야 돼요. 네. 이거 어쩌나? 옷이요, 티셔츠요. 저희 저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티셔츠가 몇 개 없는 진중권 교수님을 그러실 위한 티셔츠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포맷으로 뉴진스 5화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 다음번에는 추석 앞두고이거나 국감 직전
그때 아마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10월부터는 국정감사거든요. 그때 또 유익한 정치 이야기를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게스트를 불러. 이준석. 오겠어요? 내가 부르면 올 거야. 우리는 내가 부르면 올 거야. 시간 잡아보겠습니다.